화려한 시절은 짧았다.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떠올랐다가 빠른 속도로 지고 있는 길들. 뜨는 거 한순간이고 한순간이구나 하면서 처음에요. 처음 이런 거 처음 봐서 내가 40년 동안.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아 모여들고 어떤 이유로 떠나가는 걸까? 너무 빠른 길의 몰락.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길들이 위태롭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한때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떠들썩했던 경리단길이다. 뜨는 길의 상징, 리단길의 원조였던 이 길. 그런데 사람이 없다. 경리단길에서 빙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민석 씨. 그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경리단길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어봐요. 작년 여름까지는 엄청 많이 만드셨는데. 그쵸. 하루에 뭐 매출이 뭐 한 150만 원까지도 올라갔을 정도로 팔았으니까요. 뭐 근데 지금은 뭐 이 하루에 한 개 팔리면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만드시고. 훨씬 넓어 보이네요. 손님이 가장 많을 오후 시간에도 텅 빈 카페.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메뉴이긴 하지만 1년 전 겨울엔 결코 이렇지 않았다고 한다. 늘 북적이던 카페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2015년도서부터 17년도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월세 내는 거는 한 3일, 4일 장사해서 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수익이 좋았었죠. 근데 지금은 한 달 내내 해도 월세를 못 채워요. 그냥 주인한테 250만 원, 400만 원 월세 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고 지금 4개월째 지금 집에 이렇게 돈을 전혀 못 가져간 상황이에요.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2달이요? 네. 거의 석 달이죠, 석 달. 이제 1월 달부터. 현금 그대로 놓고 가봤는데 이거 저는 뭐 현금 쓰진 않아요. 전부 얼마인가요? 49,000원에 69,000원, 69,000원. 석 달 동안요. 지난 석 달 동안의 현금 매출은 69,000원. 카드 이용량이 많긴 하지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경리단길이 한창 뜨던 무렵인 2015년 문을 연 카페. 지금과 같은 변화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전성기 때 한 달 매출은 2,200만 원 이상. 지난달엔 110만 원을 겨우 넘겼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현실. 장민석 씨는 이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세가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이었다가 이제는 월세가 최하가 250이에요. 비싼 곳은 400만 원까지 가고 그런 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집주인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해도 집주인들은 전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인들은 하나둘 경리단길을 떠나가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공실이 넘쳐나는 거리. 어떤 상가는 1층에 8개 가게가 모두 폐점 상태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점포들은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경리단길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5년 무렵이었다. 도로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했던 동네. 그랬던 이곳에 개성 넘치는 다양한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이다. 임대료는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경리단길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6배나 높은 수준. 상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경리단길의 오랜 주민이었던 마이클 얀 씨가 오랜만에 옛 동네를 찾았다. 캐나다인 얀 씨는 경리단길이 뜨기 전인 2012년부터 6년간 이곳에서 퓨전 음식점을 했다. 그가 기억하는 경리단길의 풍경은 어땠을까? Yeah, very crowded. Yeah, the road. Yeah, I mean, all the tables and chairs on all the decks were packed out on a Friday night, a Saturday night. It would be packed, drinking and craziness. Yeah, it was kind of nuts. It was kind of crazy. Very different. Very different. Long time no see.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상인들이 많았던 거리. 함께 어울렸던 동료 외국인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몇 남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이국적인 음식점들이야말로 이태원 상권, 경리단길만의 특색이었다. A couple doors down, there was another foreign business doing Jamaican food. I was a Korean guy actually, but he did really good Jamaican style chicken, fried chicken and beer. So yeah, there was a lot of different things to try. You could just come and decide what to eat. Many choices before. There was a lot more diversity in where people were from. All over the world, it was sort of a small global community here for a while, which was fun. 더 이상 경리단길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외국인 음식점들. 이제는 대부분 경리단길을 떠났고 아예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다. 모두 급격히 치솟은 임대료 때문이었다. Yeah, the rent had gone up, maybe like over the time, maybe 200% over time. So, and I think other places went up maybe very drastically, suddenly would go up. If you wanted to renew your contract, the rent would just jump up, and that's unexpected. In Gyeongnidan, it happened in maybe 3 or 4 years. It just went from nothing to explosion, and then back to nothing. So, yeah, it happened very fast. 경리단길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자리한 베트남 음식점. 민필기 씨는 지난해 경리단길에서 6년이나 운영했던 식당을 닫아야 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외진 곳에서 새로운 식당을 열었다. 수없이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아도 한 번 올라간 임대료는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월세를 낮춰준다고 해도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10평에 200만 원인데 우리는 10평에 80만 원 줄게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물주분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건물주분은 동네에서 욕을 엄청 먹으시기 때문에 300만 원을 한 280, 250에 해주겠다.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그만큼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떠나려던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차이로. 공실들이 쓸쓸함을 더하는 거리. 빈 점포가 많아지면서 경리단길을 찾는 이들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건물주들은 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공실을 그대로 남겨두는 걸까? 아직까지 이제 건물주들이 바닥을 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차라리 비워놓더라도 이거 한번 가격을 내리면은
올리지 못한 다시 못 올린다, 올리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건물 가진 사람 혼자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시세, 그 주변 그 건물주들과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거리 풍경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20, 30대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던 가로수길. 하지만 2019년 가로수길에선 더 이상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은 보기 힘들어졌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중국인 관광객들이다. 就会做攻略，做攻略的话，应该就会知道林荫道。在网上林荫道的评价是比较高的，因为这里可以就比较时尚啊，还有很多衣服店就可以逛嘛。就女孩子就比较喜欢买衣服啊、护肤品啊，就之类的，所以就想来这边。 예전엔 작은 화방과 이색 카페가 많았던 가로수길. 언제부턴가 대기업 매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애플 스토어가 들어서면서부터 변화는 더욱 급속해졌다. 입점 당시 20년간 600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했다고 알려지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들썩였다. 애플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자체를 처음에 얘기 나올 때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술렁술렁했습니다. 과연 이런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오면 어떻게 변할까? 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하나 들어오고 나서 이 거리가 또 바뀐 거죠.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전략적 매장으로서 가로수길을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들. 그들이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가로수길의 지가는 급속도로 상승해왔다.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이 길이 평당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한 1억 7천, 6천.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한 19년 사이에 평당 1000만 원 가던 땅이 2억 4천 3백만 원이라는 엄청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시간 대비, 기간 대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자기한 화방거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전쟁터로 변한 가로수길. 한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가로수길 임대료는 35% 이상 상승했다. 중심 도로의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안쪽 골목엔 세로수길, 나로수길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8년 전 가로수길 중심부에서 가게를 시작했던 유성호 씨도 치솟는 임대료에 외곽으로 가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됐으면은 이 동네에서 아주 그런 뭐 대단한 올드 멤버는 아닌데요. 지금은 거의 올드 멤버에 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업소가 이 먹자골목 상권에 있는데요. 그 중에 남아있는 게 뭐 대략 뭐 한 5개 정도 빼고는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도 지금 공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아마 내년쯤이면은 또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 정도는 또 교체되지 않을까. 생업의 위기를 느낀다는 가로수길 상인들. 하지만 자영업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상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한탄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던가 그러기가 상당히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가게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나서가지고 어떤 가로수길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던가 이런 데까지 에너지를 쏟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인들은 가로수길을 떠나가고 있다. 그중 한 곳이 압구정 로데오 거리. 오랜 시간 쇠락했던 로데오 거리 상권이 최근 들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가로수길에서 5년간 카페를 운영했던 김현성 씨도 최근 이곳으로 옮겨왔다. 25년 전 로데오 거리 전성기 때도 이곳에서 카페를 했다는 김현성 씨. 임대료 때문에 떠났던 거리에 임대료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지방에서도 모든 분들이 서울에 오시면 로데오를 구경 올 정도로 정말 많이 핫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렌지족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핫했던 이유가 좁은 골목에 정말 예쁜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가득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작은 도로에 차들이 막 엉켜서 다니면서 이렇게 로드로 걸으시는 분들하고 워킹하시는 분들하고 차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하고 정말 막 헌팅족들도 생기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핫했던 동네였었어요. 1990년대 부의 상징, 젊음의 상징이었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오렌지족, 야타족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던 이곳은 그야말로 뜨는 길의 원조였다. 그랬던 로데오 거리가 200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상인도 손님도 떠나간 거리. 원인은 임대료였다. 심지어 여기 다른 외부 사람들이 오면 여기 공원이냐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대요. 고객님들도 안 오시는 거고, 그리고 동네까지 같이 죽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임대료를 낮춰서 자영업자들을 많이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고객님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임대료를 낮춰주신 부분 때문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릴 것은 오랜 기간 무너진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건물주들이었다. 2017년 임대인들은 상인, 주민들과 함께 로데오 거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한때 300여 곳 점포 중 80여 개가 공실이었던 로데오 거리. 일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3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자고 뜻을 모았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권유를 하면서 같이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이 살아나야 너 건물도 같이 사는 거 아니냐. 5, 6개월 비워두느니 조금 싸게 주어서 그들이 장사가 되면 자리 잡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윈윈하는 방법 아니냐.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나긴 시련의 시간을 지나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이곳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최근 들어 경리단길의 이름을 딴 각종 리단길이 전국에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다. 경주 황남동의 황리단길. 경주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던 황남동에 다양한 한옥 리모델링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물 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SNS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너무 확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핫플이라고 많이 떴는데 많이 그렇게 인스타에 많이 뜨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가게에 타격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여기 가면 너무 예뻐서 글을 올렸어요 라고 그 글을 보는 순간 이제 그게 막 1000만 개, 2만 개 막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여기 가자 하고 이제 한참 인기 많을 때도 갔다가 또 생각이랑 달라서 실망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 각종 SNS를 통해 황리단길의 명소가 된 문구점. 1978년 문을 연 황리단길의 터줏대감이다.
거기는 500원, 1,000원. 지난 41년간 황리단길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봐온 박경화 씨 부부. 찾는 이 없어 창고에 쌓아놨던 재고 상품들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매번 터지고 동네 젊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없으니까 그래 물건을 소장하고 있던 걸 이제 다 풀어내 황리단길개가 다 풀어내놓고 또 우리가 오래 장사를 했으니까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팔아봤던 거 다마고치, 무지개, 링 이런 걸 다 제가 일부러 이런 걸 막 해다 놔요. 그래서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래요. 예. 한때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났던 거리. 상인들은 황리단길에 다시 찾아온 활기가 반가우면서도 너무 빠른 변화가 걱정스럽다고 한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가진 사람들이 임대를 너무 자꾸 세게 받으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해가 다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뭐 서울에 뭐 경리단길 무슨 길 전부 다 임대료가 비싸서 망하고 이랬다는데 여기도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조금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지. 저기서 여기 황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고정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전부 다 애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저 사람들은 벌써 지금 이 밑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70~80%는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이 권리금 받고서 남겨줘버리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죽는 거예요, 저거. 빠르게 상권이 형성되고 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전국의 길들. 하지만 이른바 뜨는 길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하는데 잘 안 뜨죠. 잘 안 뜹니다. 그런 동네들이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독특한 게 있었어요. 바깥 다른 서울의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식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딜 가나 천편일률적인 거죠. 길이 고유의 색깔을 간직한 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 맨해튼. 맨해튼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트라이베카에도 요즘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간 것이다. However, at the same time, if you walk at the side streets of Tribeca, where we're seeing a significant amount of vacancies, the concern is what used to be the avenue retail that has been sort of pushed to the side streets. We're now seeing the side streets getting vacant as well. So we're certainly going through a very interesting time right now. 재즈의 요람이자 자유로운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웨스트 빌리지. 이곳 역시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급격히 오른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떠난 거리. 빈 점포들은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45년간 이곳에서 가죽 공방을 해온 토카 씨는 웨스트 빌리지의 토박이 상인이다. 활기찼던 예술의 거리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Because rent is so expensive, so if you want to pay the $30,000 a month, that most people cannot afford. What was it used to be? Last time, the long time ago, we paid it $6,000. Right now, we paid more than $10,000. It used to be very old. If you like the music, jazz, everything was here. But right now, because of the rent, most people moving out. So. 낡은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실험들을 꾸준히 해온 뉴욕. 그 중에서도 첼시 지구는 가장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힌다. 뉴욕 최고의 핫플레이스 첼시는 사실 도축장들이 밀집해 있던 대표적인 슬럼가였다. 첼시가 뜨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소호 지역의 갤러리들이 비싼 월세 때문에 첼시로 이전해 오면서부터였다. 과거의 정육공장 창고들은 옛 뼈대를 간직한 채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Somewhere around 15 years ago, something happened to Chelsea. A comprehensive rezoning was addressed and provided by the city of New York, allowing residential to enter Chelsea. That has brought new development almost overnight. That combination of city and private have created a really wonderful area, great area for living. Retail changed accordingly. 첼시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공간은 바로 첼시 마켓이다. 19세기 말에 세워진 과자 공장. 오레오 쿠키를 생산하던 공장은 1997년 뉴욕 스타일의 빈티지 쇼핑몰로 변신했다. 과자 공장 시절 사용했던 긴 파이프 라인과 붉은색 벽돌이 조화를 이루는 마치 갤러리 같은 시장. 전 세계 관광객들은 물론 뉴요커들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마켓이다. A lot of delicious snacks. It's always a highlight whenever friends or family come into town. I always make sure I take them here. It's such a good representation of all the best boutiques, all the best food, and just the sense of diversity that New York has to offer all under one roof, all at once. And we've already done that all in the past 20 minutes, which is incredible. We've had great beer, little dessert. Now we're shopping just for gourmet food, and I think that that's a big rarity. 세계 맛집의 종착지라고 불리는 첼시 마켓. 전 세계 다양한 음식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세계 맛집들 사이에 5년 전 한국 식당도 문을 열었다. 비빔밥과 각종 라면을 파는 한국 분식집. 세계 맛집의 경연장 첼시 마켓에서 한국식 라면으로 승부를 건 주인공은 한인 2세 에스더 최다. 이곳에 입점하기까지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고 한다. They obviously got thousands and thousands of applicants, but I had an insider person that was leasing the space. So I got introduced to that person and basically sold my concept, Korean ramen, and he got really into it. So I had to compete against the biggest chefs in New York. So it was basically 3 months of competition, and I had to go through each competition, and then, the pool wa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then it was me against one of the top chefs in New York, and I don't know, somehow I won.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성한 후에도 생존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고가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선 더욱 특별해지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It's really hard. In Chelsea Market, it's really hard to survive. A lot of businesses go in and out within 3 months. The rent is very high here. You need to be able to pay that rent. If you don't, you're out. 맨해튼이 주류 문화를 상징한다면 예술가의 도시 브루클린은 대안을 모색한다. 브루클린의 작은 바닷가 동네 레드훅이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레드훅엔 일부러 이곳을 찾아 이주해오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동네 작은 식당 주인인 케빈도 그중 한 명. 그는 사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전속 요리사였다. 그가 수많은 지역 중 레드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Because we love Red Hook. It's a small town city, which is close to Manhattan, and a lot of sunlight, a lot of artists, a lot of creative stuff goes on here. For the first 6-7 years, it was kind of sluggish, but it's definitely picked up now. A lot of new buildings going on, a lot of art centers happening. A lot of creative people are here, so it's drawing in a lot of residents now.
the building of the condominiums that are right on the waterfront, which is beautiful. 브루클린에서 가장 고립된 동네인 레드훅.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레드훅은 위험한 동네의 대명사였다. 수많은 갱 영화의 배경이 됐을 정도로 범죄율도 높았다. 하지만 레드훅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저렴한 임대료라는 장점이 있었다. 월세가 싼 작업실을 찾아 예술가들이 모여들자 거리 풍경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폐허로 버려져 있던 공장들도 다시 태어났다.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역시 1866년 세워진 기계 공장. 비영리 예술단체 파이오니아 웍스가 버려진 공장을 인수해 갤러리로 만든 것이다. 철도 트랙과 대형 기계를 만들던 공장에선 매일 특별한 전시회와 각종 공연이 열린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I think it's great to have space like this that they can use for these installations. And like I said before, I came for a concert and the stage was set up here and then everyone was kind of spread around. So it's cool to see how they're able to fit so many different things into the space. 파이오니아 웍스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레드훅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다. 파이오니아 웍스의 설립자인 더스틴 옐러. 그는 예술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I started Pioneer Works because I think we're living in a world where people are divided by religion, economics, inequity, political ideals, and we need to use culture to bring people together. So I think arts and sciences is a wonderful glue to bring people together across all of these divisions. 터키 출신의 가죽 공예가 하산은 4년 전 레드훅으로 이주해왔다. 그가 뉴욕의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도 레드훅을 선택한 이유 역시 예술 공동체 때문이었다. 터키에서 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이곳에서 예술가로 정착했다. I worked out of the shared space, had lots of people from different, say, perspectives, woodworkers, people who make sculptures, artists, painters, in the same building, right? So you get to see how people work, how they get by, right? You talk to each other. They teach you stuff, you know, so that was very inspiring, especially in my first 2 years. 공방의 매출 역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한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영감을 나눌 수 있어 레드훅을 선택한 예술가들. 그들은 예술이 살아야 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I mean, the artists living in this part are, I think, very conscious that they should be supporting local businesses. So I get to have lots of return clients. Like, they will buy things repeatedly, and sometimes you will see that they're doing that on a purpose. I always follow. I always say, if you like to know where's the next gentrification of a neighborhood, follow the artistic community. They'll typically go into favorable areas, affordable areas. They'll occupy them. They'll use their lofts. They'll create parties. They create nightlife. Retail will soon follow. Clubs will soon follow. Designers follow. And then Main Street tend to follow. By the time Main Street shows up, neighborhood starts changing, prices starts pushing up. 상권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뜨는 길도 계속 변하고 있다. 고급 주택가로 인식됐던 서울 연희동.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희
그냥 맛있는 양갱 먹으러 왔다가 지금 오밀조밀한 가게들이 많아서 맛있는 것 많고 분위기도 좋아서 놀려고 왔습니다. 네. 아기자기한 건축물이 많은 연희동 골목. 과거 오직 주거 용도로 쓰였던 주택에 다양한 점포들이 문을 열었다.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뜨고 있는 음식점도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일부러 연희동을 찾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연희동의 매력은 무엇일까? This is my first time in this neighborhood, but I think it's really nice and local. Like there's not a lot of other foreigners here, but I think the food is really good and the neighborhood's really pretty, and I'll definitely come back. 연희동의 유명 음식점들은 대부분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것이 특징. 조용한 골목길과 어우러지는 집 같은 편안함이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3년 동안 하면서 느꼈는데 여유로워요. 동네가. 너무 막 이렇게 북적북적 않고 여유롭고 따뜻해요. 뭐 산책하기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연희동 리모델링 건축물엔 공통점이 있다. 외부로 개방된 오픈형 계단과 건물을 연결하는 멋스러운 다리가 특징. 사실 연희동의 재건축 건물 70여 채는 모두 한 사람의 작품이다. 32년째 연희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리모델링 전문 건축가 김종석 씨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서 먼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가서 만나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도 보고 이게 이제 연희동에서 저희가 아마 50몇 번째죠. 네. 그래서 그 전에 한 것들도 보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거는 대표님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 대로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믿고 그냥 간 거죠. 100%. 평범했던 낡은 주택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건축물들. 여기엔 연희동 상권의 특색을 고민한 건축가 김종석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걷고 싶은 거리, 소통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제가 많이 뛰어놀던 다리 난간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런 작은 집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고요. 특별함을 느꼈고 쓰시는 분들도 그런 특별함을 가지시더라고요. 임대료를 줄이고 다양한 상점들을 입점시키기 위해 최대한 점포들을 작게 나누었다. 작은 동네는 작은 공간을 적정한 임대가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마을에 다양성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작게 많이 좀 나눠서 다양한 사람들이 입점하게 만들고 이 건물 자체에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게끔 마을의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한 7개에서 10개 정도 많이 나눕니다.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거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종석 대표. 연희동의 변신 뒤엔 또 한 명의 토박이 주민이 있었다. 부동산 대표 박상용 씨는 김 대표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이 동네 사는 분들은 막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이나 강남에서 오신 분은 여기도 저런 건물이 있네. 놀랍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씩 해갈 때는 맨 처음에 설계도 뽑아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는 거하고 실제로 완성돼서 여러 사람이 와서 영업도 하고 사무실로 쓰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연희동의 그 상가로 전환된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여기가 그중에 70개를 한 분이 사실은 그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1층, 2층, 3층도 다 그 거리랑 연결시킵니다. 오픈 계단이라고 하고 여기 연결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임대료 차이가 별로 없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상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본 도쿄엔 유난히 오래된 상권이 많다.
350년을 이어온 스가모 거리도 그중 하나. 고간지라는 절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라 불리는 거리.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들을 위한 특화 거리로 조성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マスコミやメディアがおばあちゃんに変えてくれたんだ。だから今のこういう活気があるんですね。下町的で昔の商店街の名残が残ってて気安く入れる、お値段も安い、お店も活気がある、そこが皆さんに受け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350년을 이어온 시장 곳곳엔 고유의 개성이 넘치는 상점들이 많다. 언뜻 보면 평범한 네일샵 같아 보이지만 이곳의 가격표는 특별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노인 중심의 마케팅. 100세 이상은 무료다. 100歳以上の方も経験ある。まだいらっしゃいません。今一番上が98歳です。あと2年したらもう来る気満々でいらっしゃいます。 주변에 대형 쇼핑몰이 많아지면서 한때는 폐쇄까지 고민했다는 스가모 시장. 상점들은 마케팅 전략을 더욱 노인 친화적으로 바꿨다. うわーっていう値段です。すごい安い。で私が始めたのが安いからっていう形で、小岩という駅から来るんですけど、電車賃使っても安いです。で、あとは遊んで帰れるし、場所もいいですっていうと。ご自分で気に入ってますか？気に入ります。いつも1ヶ月に1回ぐらい来るつもりでいて、楽しく帰ります。 스가모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상점도 있다. 오직 빨간색 소금만 파는 가게. 일본에서 빨간색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다. あったかい。それとやっぱり赤ってエネルギーの赤じゃないですか。で本当にそうなんですよね。なんていうんだろうね。そう元気になりますね。やっぱりね。 이런 특별한 상점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는 점점 젊어지고 있다. お団子屋さん、日本の和菓子の美味しいところ、それから餃子の美味しいところで食べ物の美味しいお店が揃ってるんですね。ですので若い人もそれを狙って 스가모 시장이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데엔 상인들의 모임인 상점가 진흥조합의 역할이 컸다. 스가모만의 고유 가치를 키워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상인들. 일본에선 상점가 진흥조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商店街振興組合っていう法律を作ってそれを作らせて、で作ったところに対してはちゃんと補助金を出して、でそれでその補助金を出した商店街の振興組合がアーケードとかを管理し、外から見た時にここが一つの商店街として街を形成してますよっていったところにお金をかけて法律の制度を作るっていう日本には伝統があるんですね。でそれがまず大きな違いかもしれません。 도쿄 서부 기치조지. 10여 년 연속 도쿄 시민이 가장 살고 싶은 동네로 뽑은 곳이다. 도쿄 외곽의 작은 도시가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 도쿄 시민들은 그 이유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그리고 상권을 꼽았다. 기치조지는 대형 유통매장과 전통 상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생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 재정비 단계부터 지역 상인들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고민해온 결과다. 吉祥寺もですね、もともとはそれこそ何もなかったところですね。でそこに行政の方でいろんな施設を、誘致をしてきました。行政の方で、市街地再開発というふうな形をとって、で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通りを作って駅前の広場を作ってということでやりました。ただ
一部ですね、そうやってこう綺麗になったところと、それこそ昔ながらのところが残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これ吉祥寺の魅力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 기치조지는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오래된 가게와 새로운 가게가 함께 어우러진 골목. 각각의 상권들은 고유의 영역을 존중하며 오랜 시간 공생해왔다. 나카미치 골목에 자리한 한 채소 가게. 주로 인근 주민들이 찾는 이곳은 20년째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임대료 갈등은 없었을까? 多少はありますけど、日本の慣例ですかね。更新の時には何%以上上げないみたいな決め事があるようなので、そんなにひどく上がるわけではないです。割とですね、日本ではしょっちゅうお店が変わることはあまりいいことではないんですよ。で、長くやっているお店の方が信用もあるし、建物もお店はすごく人気があって長く借りてるねっていう方が建物の価値も高くなるので、割と同じで据え置きといって同じ家賃にして値上げしないところの方が多いです。 기치조지는 대형 쇼핑몰이 생길 때 전통 상점가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설계됐다. 대형 백화점과 골목 상권이 함께 살아날 때 도시는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吉祥寺駅の周辺に、道路の計画を作りまして、でその時に、大型店舗ですね、百貨店とかそこの間をつなぐように路線商店街がもともとございましたので、その商店街を通って大型店に行く、また次の大型店に行くには商店街を通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商店街と、大型店舗が共存共栄ですね。 기치조지의 골목골목엔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이 많다. 올해 82세의 사다오 씨도 나카미치 골목에서 평생을 보냈다. 55年、昭和39年のオリンピックの年からやってます。名前がついたのは大体昭和の10年くらい。だから私が出た頃はもう大体そうね、40店舗ぐらいできてたんですね。今250店舗あります。 55년을 지켜온 가게를 이젠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는 사다오 씨. 주변 상권이 수없이 변하는 동안에도 평생 한 가게를 꾸려올 수 있었던 건 안정적인 임대료 덕분이었다. それはやっぱりね、家賃あんまり高くしたらね、もう店を変えた人も持たないです。だからある程度のその家賃というものを抑えていかないとこれだけの商店街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今の中道通り商店街をご覧になってですね、どんな思いでしょうか。そう夢のようだね。よくここまで来たなと思います。だから皆さんが言ってくれますけど、よく商店街こんだけ伸びたねって昔来てた人がねたまに来るんですよ。そういう人がびっくりしてますよ。 서울 을지로대로의 화려한 빌딩 뒷골목. 인쇄소와 공구 가게가 많은 이 옛 골목에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많아졌다. 낡은 구도심의 골목길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이들은 대체 무엇을 찾아 모여든 걸까?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온 곳은 한 레스토랑이었다. 최근 을지로 3가의 간판 없는 카페와 식당들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인쇄소나 이런 데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 옆에 뜬금없이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인쇄소나 공구 가게 건물에 들어선 트렌디한 카페들. 대부분 권리금도 없고 임대료도 낮아서 젊은 예술가와 창업가들이 을지로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카페 한켠엔 작은 작업실도 있다. 주얼리 디자이너 원혜림 씨는 작업도 하고 월세도 벌기 위해 이곳에 카페를 열었다. 원래 작업실을 구하고 있었고 그런 겸 이제 카페랑 어떠한 공간을 같이 하면은 두 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하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어차피 주얼리라는 직업도 있으니까 여기서 해서 딱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낡은 거리와 새로운 감성의 조화. 을지로 3가는 젊은이들에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기성세대들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그냥 트렌디한 커피숍만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 오면서 골목길도 구경하고 또 양이라고 오래된 그 밥집 같은 데서 가서 먹기도 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게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새롭게 다시 비춰지는 거죠. 예, 그냥 우리한테는 옛 것은 옛 것인데 그냥 옛날 모습이 우리한테는 트렌드처럼 새로 느껴지는 거죠. 길은 더 이상 그저 이동을 위한 연결 통로가 아니다. 수많은 자본이 모여들고 치열한 전쟁의 공간이 된 오늘날의 길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계속될 수 있을까? 공동의 공간, 길의 공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And it begins to assign this property for a social purpose. In this case, could be even affordable commerce space, affordable housing, or let's say cultural spaces or public spaces, right? There's a whole movement in the city. Even cities like Hong Kong are trying to fix rent, which is like unheard of. At some point, even Dubai was thinking of also controlling the rent of the prices, because this is not only a New York City phenomenon, it's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